이번 시간은 12강입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례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볼은 올려드리니까 출력해서 보시고요. 2019 타경 602 땡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이렇게 돼 있고 주공 1차 아파트 이렇게 돼 있죠. 5층 몇 호 이렇게 나옵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한 13평이 되고요. 대지권 비율은 16평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고 어쨌든 토지 건물을 일괄 매각을 합니다.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죠. 이모씨. 채권자가 황모씨입니다. 오른쪽에 감정가격이 3,600만원. 근데 최저가가 현재 현 시점에서 33%까지 떨어졌죠. 입찰 보증금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요. 1차 때 유찰됐죠. 그 다음에 2차 때도 유찰됐고요. 그러니까 1차 때가 3,600만원에 나왔는데 이것은 충청북도니까 서울시가 아니라 기타 지역이죠. 유찰됐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를 저감 조치를 하는 거죠. 근데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30%의 저감 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3,600만 원이니까 충청북도는 기타 지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30%를 깎아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가격에 70% 가격으로 그 다음 회차에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 7, 2, 42, 3, 7, 2, 21 2520? 6, 7, 2, 42, 3, 7 맞는데?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원칙인데 이 원칙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명확하게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유찰됐으니까 저감 조치를 취하고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20%를 취했네요. 20%. 서울도 아닌데 지금 저감 조치를 20% 저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80% 가격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 3,600이니까 3,600에 대해서 20% 깎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80% 가격에 나왔네요. 6, 8, 2, 48, 3, 8, 2, 24, 2,800 맞죠? 2,880 나왔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은 20%를 깎고 80% 가격에 내놓고 기타 지역은 30%의 저감 조치를 하고 70% 가격에 나오는데 여기는 충청북도인데 원래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시 기준을 적용을 해서 20% 깎고 80% 가격에 내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요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법원마다 꼭 지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때 3,600, 2차 때 2,880으로 나왔고요. 또 유찰됐죠. 3차, 4차, 5차, 6차 보십시오. 6차 때 낙찰받았습니다. 1,179만원에 낙찰됐죠. 낙찰됐는데 잔금을 미납을 했습니다. 경매 신청을 이때 하고 경매 개시 등기가 되고요. 경매 개시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당 요구 종기가 잡히죠. 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잡히고요. 그 다음 이때 입찰길이 잡히죠. 이때 법원에 가서 배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 내가 만약에 1등을 했다.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일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일. 매각 허가나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로부터 또 일주일.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 7일 뒤에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다는 얘기죠. 확정되고 그 다음 한 달 정도 뒤에 잔금 납부일이 지정이 됩니다. 잔금 납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통 한 달 뒤에 배당을 하게 되죠. 빚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때 만약에 1등이 탄생을 안 하고 이게 유찰됐다는 얘기죠. 이때 만약에 첫 번째 이게 물건이 안 팔렸다는 얘기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등장하지 않아서 이것이 유찰됐다는 얘기죠. 유찰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나 30%의 저감 조치를 취합니다. 유찰됐다는 얘기는 물건이 안 팔렸다는 얘기니까 비싸니까 안 팔렸다는 얘기죠. 좀 싸게 내놓는 거죠. 깎아서.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 기타 지역은 30%의 저감 조치를 취한 다음에 물건을 다시 내놓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한 달 뒤에 물건이 다시 나오죠. 새매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매각. 또는 이걸 신매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일단은 여기서 7일 뒤에 매각 허가나 불허가 결정을 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은 그 다음 7일 뒤에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다는 얘기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여기도 7일, 여기도 7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 시스템 자체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절차를 여러 가지를 단계를 거치게끔 만들어 놨는가 하면은 경매라는 것은 경매 사건 번호 자체도 타경이지 않습니까? 타경, 뭐 2018 타경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타경이라는 게 타인의 물건을 팔아치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물건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지금 경매로 팔아치우는데 그만큼 절차를 좀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치게끔 그리고 불복 수단도 여러 단계로 불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경매로 집어넣는 거니까 그만큼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중을 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단계도 불복 방법이 있고 2단계도 불복 방법이 있고 2단계도 불복 방법이 있고 2단계도 불복 방법이 있고 2단계에도 역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7일,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이나 불허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또 7일 기다려서 이때 확정되는 거고 이 사이에 불복 방법을 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의 물건을 지금 경매로 팔아치우는 거니까 그만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입법 취지가 여기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뭐 앞 시간에서 저희가 1교시 때, 1강 때 공부를 했지만 복습 한번 할까요? 2단계에서 불복 방법이 뭡니까? 자, 이제 입찰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7일 뒤에 매각 허가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사이에 억울한 나는 어떤 불복 방법을 해야 됩니까? 불허가 신청을 해야 되죠. 일주일 뒤에 허가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니까 불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불허가 신청. 불허가를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매각 허가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게 될 텐데 그럼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면 일주일 뒤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확정되면 여기도 이제 불복 방법이 있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또 어떤 불복 방법이 있습니까?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잔금 납부 시 이 사이 기간에 불복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여기는 즉시 항고가 되는 거죠. 이 사이는 즉시 항고. 그러니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나 불허가, 어떤 이제 재항고. 그래서 매각 허가나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각각 이해관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해관계인들은 항고를 제기하고 그 항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또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으면은 그 결정에 대해서 또 재항고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허가가 내려왔든 불허가가 내려왔든 항고를 하고 재항고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되고 잔금 납부 시 이 사이에 나는 어떤 불복 방법이 있습니까?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신청을 하는 거죠. 취소 신청. 이렇게 되는 거고. 잔금 납부를 했고 잔금 납부를 했는데 그 빚잔치 할 때 배당 들어가기 이 사이에 나는 문제 제기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잔금 납부를 했을 때 나라고 할까요? 나는 뭐가 됩니까? 나의 법적 지위는 등기를 넘겨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금 납부를 하면은 그 순간에 잔금 납부를 하면은 나의 법적 지위는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죠. 소유권자. 그 다음에 잔금 납부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당받기 이 사이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자가 됐는데 빚잔치 할 때까지 이 사이에 나는 어떤 문제제기나 법적인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등기권자,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있을 때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서 본등기 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은 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게서 번등기를 쳤으니까 소유권은 이 사람이 갖고 가지 않습니까? 나는 좋다가 말한 거죠. 나는 잔금 납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좋아하다가 소유권 뺏긴 겁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이 경매라는 것도 매매 일종입니다. 매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여기서 대금 납부를 했잖아요.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이 대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돈 내놔 이거죠. 대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반환 청구를 여기서 하는 거고요. 빚잔치까지 다 끝났습니다. 배당받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이해관계인들이 돈 받을 거 다 받고 다 자기 길을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어떤 불복 방법이라는 건 나의 구제수단은 뭡니까? 억울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나의 구제수단은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민법적인 영역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됩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을이 이득을 취해야 됩니다. 불로소득이죠. 법률상 아무런 원인이 없이 을이 어떤 이득을 재산상 이득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하는 갑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봐야 됩니다. 피해. 다시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을이 이득을 취하고 갑은 손실을 봐야 됩니다. 손실. 그리고 네 번째 이 이득과 손실 사이에서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인과관계.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불복 방법이 다 있잖아요. 이게 남의 재산권을 갖고 경매 처분하는 거라서 그만큼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어떤 불복 방법을 다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뭐 인원 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저희가 1강에서 했던 얘기라서 좀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도 1년 이상은 꾸준하게, 하루 종일 경매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또 직장도 있으시고, 본업도 있으시기 때문에, 본업을 하시면서 최소한 한 1년 이상은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해야, 이제 경매가 좀 손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매라는 게 한 번 잡아두면요, 한 번 터득을 해두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경매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1년에 쏟아지는 경매 건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 공부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두면은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예. 하여튼 꾸준히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찰 얘기하다 말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불복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유찰되면은 물건이 안 팔렸으니까 저감 조치를 취한 다음에 세매각으로 물건을 내놓죠. 근데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면은 물건을 또 다시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세매각으로 물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렇게 세매각으로 나왔을 때, 즉 불허가 결정에 의해서 물건이 다시 나왔을 때는 이때는 저감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때 유찰됐을 때는 물건이 안 팔렸으니까 좀 깎아서 내놓자. 이러니까 저감 조치를 취하고 세매각으로 물건이 나오지만은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물건이 안 팔린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불허가 결정이 내려진 거지 물건이 안 팔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허가 결정으로 인해서 물건이 세매각으로 물건이 나왔을 때는 저감 조치를 취하지 않고요. 다시 원래 앞에 있는 가격 그대로, 그러니까 깎지 않고요. 저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앞에 회차에 있던 그 가격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매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찰됐을 때 저감 조치를 취하고 물건을 다시 내놓죠. 두 번째는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저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래 가격 그대로 세매각으로 물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매각은 유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쯤 잔금 납부를 하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잔금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뭐 이제 은행 가가지고 뭐 경락자금 대출을 못 받았던지 어쨌든 간에 잔금 납부를 못 했다는 얘기죠. 잔금 납부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유찰되거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세매각으로 물건이 나오지만은 이것이 다 진행이 되고 잔금 납부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옵니다. 세매각이 아니고요. 개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매각은 이쪽에 설명드린 거고, 재매각은 잔금 납부를 안 했을 때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 이 회차에 지금 재매각으로 잔금 납부를 안 해서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왔을 때 저감 조치 이런 거 안 하죠. 왜냐하면은 이 불허가 결정 같은 경우도 세매각으로 물건이 나왔을 때도 저감 조치를 취하지 않죠. 저감 조치를 취해서 깎아서 물건을 내놓을 때는 물건이 안 팔렸으니까, 비싸니까 안 팔렸으니까 깎자 이렇게 되는 거지. 물건이 불허가 결정도 물건이 안 팔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절차가 진행돼서 잔금 납부를 안 한 건데, 이거는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 준비를 못해서 잔금 납부를 안 한 거지 물건이 안 팔렸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금 납부를 안 해가지고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왔을 때 여기서는 저감 조치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입찰보증금이죠. 입찰보증금. 여기서는 입찰보증금이 세매각으로 물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입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0%입니다. 10%. 근데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왔을 때는 입찰보증금이 어떻게 됩니까? 20%가 되는 거죠. 20%. 입찰보증금을 20%로 책정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절차가 진행됐는데 잔금 납부를 못했다는 얘기는 낙찰자의 어떤 개인적인 금전 사정도 있겠지만은 뭐 대출이 안 나온다거나 그런 거 외에도 이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잔금 납부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입찰보증금 10% 날렸겠죠. 이 사람은. 입찰보증금 10% 낸 거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잔금 납부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됐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들어와라, 좀 더 신중하게 입찰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입찰보증금을 20%로 책정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 회차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다시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보시면은 왼쪽에 입찰 진행 내용이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보면은 6차 때 1179만원에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1179만원에 낙찰 받았는데 한 명이 들어가서 낙찰 받았잖아요. 1210만원을 냈네요. 근데 잔금 미납을 했잖아요. 여기 잔금 미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잔금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물건이 어떻게 됩니까? 세매각으로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오면서 입찰보증금이 20%로 뛰는 것이죠. 그래서 7차 때, 자, 2020년 그때 3월 달에 보니까 변경 조치를 취했고요. 7차 때 보십시오. 여기 변경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얘기는 뭔가 여러 가지 이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진행됐는데 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기일을 좀 연경해달라는 의미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변경 처분이 내려졌고 변경은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자, 7차 때 물건이 나오는데 7차 때 2020년 5월 4일이죠. 그죠? 5월 4일. 그때 1179만원에 물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왔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2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가격이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처럼 뭐 유찰됐을 때처럼 저감 조치를 해서 20% 깎고 깎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잔금 납부를 안 했을 때 물건이 재매각으로 나올 때는 단지 잔금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뭐 저감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앞 회차에 있던 그 가격이 재매각으로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6차 때가 얼마였습니까? 6차 때가 1179만 7천원이었잖아요. 근데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 미납을 해서 7차 때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왔잖아요. 근데 재매각으로 2020년 5월 4일에 얼마로 내려왔습니까? 6차 때 가격인 1179만 7천원이 7차 때에도 그대로 내려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잔금 납부를 안 해서 재매각으로 나올 때는 그 앞에 회차의 가격이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뭐 깎아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저감 조치를 하는 것은 이 유찰 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차 때 1179만원에 내려왔고요. 근데 그 다음 회차에 이게 또 낙찰됐습니다.
1238만 8,800원 34%의 낙찰 받았네요.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러니까 낙찰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죠. 이 날짜가 낙찰 받은 날짜가 1월 20일 아니죠. 5월 4일이죠. 날짜 한번 적어볼까요? 5월 4일에 낙찰 받았습니다. 5월 4일에 낙찰 받고 7차 바로 밑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 허가나 불허가를 하게 될 텐데 이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 언젠가 하면 5월 11일이죠. 며칠 차이 나옵니까? 일주일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낙찰 받은 게 5월 4일이고 그 다음에 매각 결정 기일에 5월 11일이죠.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 기일에 허가 결정을 하냐 불허가 결정을 하냐 그건 법원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5월 11일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 또 일주일 뒤에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확정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일주일 뒤니까 5월 18일이 되죠. 그런데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는 것은 5월 18일은 이 경매 정보지에 기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5월 11일 이후 5월 18일에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대금 지급 기한은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보통 30일 정도입니다. 30일 정도. 이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통 한 이 정도 기간을 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밑에 줄에 대금 지급 기한이 언제입니까? 6월 23일이죠. 그죠? 6월 23일. 그럼 5월 18일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됐을 때로부터 한 달 기산하면은 언제가 됩니까? 6월 18일이죠. 그죠? 6월 18일. 6월 18일에서 한 5일 정도 시간을 더 줬네요. 그죠? 예, 6월 23일에 잔금 납부 기한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기일은 언제입니까? 8월 달이죠. 그죠? 이게 6월 23일이고 8월 10일에 한 50일 정도 시간을 줬네요. 그죠? 빚잔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법원마다 사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약간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건 현황을 보면은 뭐 5층 중에서 5층이고 그 다음에 뭐 딴 거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요. 뭐 참고 사항에 뭐 낙찰 받았다가 한 명이 입찰 들어가서 대금 미납을 했다. 이런 점을 설명 안 드렸네요. 여기서 잔금 미납을 했을 때 잔금 납부 날짜까지 잔금 납부를 못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세매각이 아니라 재매각으로 물건이 다시 나오는데 이때 입찰 보증금은 20%가 돼야 됩니다. 20%. 그래서 대부분 이제 20%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오른쪽 메뉴에 보세요.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은 입찰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입찰 보증금이 10%로 책정이 됐죠. 그죠? 10%로. 이 사건 같은 경우 입찰 진행 내용에 있어서 6차 때 보면은 6차 때 잔금 미납을 했잖아요. 그리고 7차 때는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왔잖아요. 그럼 입찰 보증금이 20%가 돼야 되거든요. 입찰 보증금이 20%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뭐 등기 공무원이 뭐 실수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20%가 돼야 되는데 오른쪽 그 위에 박스에 보면은 뭐 보증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파란색 글씨로 입찰 보증금이 10%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 등기 공무원 분이 약간 판단 미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원칙을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을 안 지키는 법원도 있는데 저희가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왔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20%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10%로 지금 기재를 했는데 뭔가 좀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뭐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오면은 뭐 임차인 현황 뭐 이렇고 그 다음에 등기부 현황을 보세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등기부 현황의 두 번째 페이지 1번 소유권 이전 매매로 취득을 했는데 이모 씨가 취득을 했죠. 거래가액이 1,800만 원입니다. 근데 2번을 보세요. 2번이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 저희가 이제 가등기 공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는데요.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죠. 그죠? 2014년 2월 28일에 황모 씨. 오른쪽에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물 반환 예약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복습하시죠.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가 들어가잖아요.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2번도 담보가등기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가 있죠. 3번도 후보로 나갈 수는 있죠. 압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들어갔네요. 보험료 안 냈네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체납을 했네요. 4번에 압류. 경기광주세무서. 이 세무서니까 국세를 체납을 한 것 같고요. 5번에 제천시에서 시군구에서 압류 들어갔죠. 시군구에서 압류 들어갔으니까 지방세를 안 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6번에 음성군에서 압류 들어갔죠. 시군구에서 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역시 지방세를 체납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7번에 임의경매를 누가 집어넣습니까? 황모 씨가 집어넣었죠. 황모 씨. 그 다음에 8번에 음성군에서 압류 또 들어갔죠. 그죠? 9번에 남대구 세무서장이 압류 들어갔죠. 뭐 국세를 체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담보가등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이 사건을 선택을 했습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복습한다고 나쁘진 않으니까요.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만약에 이제 선순위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돼 있을 때,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근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들어갔을 때, 이거는 말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가등기권자들은 말소당하는 거니까, 말소당하고 나가야 되는 판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 가등기 권리자가 권리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선순위 권리를 대위 변제하는 거다. 이렇게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담보가등기, 말소 기준 권리, 다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담보가등기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후순위로 담보가등기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 이것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채권계산서 제출에 따른 전자에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면은 담보가등기는 경매 넘어갔을 때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채권계산서 제출에 따른 전자에서 이 담보가등기는 다 배당받고 소멸하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다른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선순위로 담보가등기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담보가등기가 직접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요.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맨 위에 담보가등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든 간에 이 담보가등기가 선순위로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담보가등기권자 같은 경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담보가등기권자인 황모 씨가 직접 경매 신청을 했죠. 무슨 경매입니까? 임의경매죠. 왜 임의경매가 되는 겁니까? 담보가등기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가담법 13조에는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 청구할 때 강제경매 들어갑니까? 임의경매잖아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담보물건이니까 임의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채권에 근거해서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이게 강제경매죠. 그러니까 일반 채권에 근거해서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그 확정 판결서를 갖고 경매법원에 들어밀었을 때 강제경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물건이죠. 담보물건 특히. 담보물건을 전제로 깔았을 때 이 담보물건에 기해서 경매 집어넣었을 때 이게 임의경매가 되는 거죠. 이 담보가등기도 저당권이니까요. 담보물건이잖아요. 물건에 기해서 경매 집어넣었을 때 이게 바로 임의경매가 되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직접 임의경매를 집어넣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맨 끝 페이지에 등기부 보세요. 제가 이제 첨부한 등기부 보십시오. 맨 끝장에 보면은 맨 끝장에 등기부를 보면은 순위번호 위에서 네 번째 4번을 보십시오. 4번에 등기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담보가등기. 2014년 2월 달이고 등기 원인을 보세요. 세 번째 칸. 2014년 2월 28일에 등기 원인이 뭡니까? 대물 반환 예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는 등기 원인이 매매 계약이나 매매 예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중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찜을 해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청구권 보증 가등기는. 근데 담보 가등기는 돈을 빌려주고 금전 소비 대차도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담보 가등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대물 반환 예약이라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기 원인이 대물 반환 예약이라는 그런 문서를 작성을 했다는 얘기죠. 물론 뭐 환매가 될 수가 있고 또 재매매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재매매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매 같은 경우는 매매가 전제가 깔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매매가 아니라 금전 소비 대차가 원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담보 가등기라는 것은 대물 반환 예약이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대물 반환 예약이라는 아파트를 대신 넘겨받겠다 나중에 이제 그런 취지의 대물 반환 예약이라는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가등기를 친 거죠. 근데 만기 때 안 갚으면은 앞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만기 때 안 갚으면은 가등기권자는 담보 가등기권자는 두 가지 방법이 솔루션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솔루션이라고 한다면은 가담법에 의해서 청산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차액을 돌려주고 나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치면 됩니다. 자기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귀속청산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 두 번째 솔루션은 뭡니까? 가등기가 돼 있으니까 청산금을 줄 돈 여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은 내가 빌려준 돈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경매 처분하는 거죠. 가등기에게서 경매 처분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등기부 4번에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그리고 등기 원인은 대물 반환 예약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을 보세요. 가등기권자 누굽니까? 황모 씨죠, 그죠? 예, 황모 씨 해서 이제 가등기권자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고 맨 밑에 보세요. 등기부 맨 아래 11번 보십시오. 임의경매 들어갔죠.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에 의해서 임의경매에 들어간 겁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2019년 1월 7일에 오른쪽에 청주지방법원의 제천지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채권자가 누굽니까? 황모 씨가 돼 있는 거죠. 다시 첫 페이지로 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봅니다. 아까 등기부 보던 부분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의 등기부를 보면은 등기부 맨 위에 2번에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이제 황모 씨 돼 있고 오른쪽에 대물 반환 예약으로 돼 있고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권리 분석을 하실 때 이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돼 있는 거니까 그것도 날아가고 그 밑으로 다 날아간다는 얘기죠. 자, 밑에 압류 뭐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7번에 그래서 이제 임의경매를 황모 씨가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 장 매각물건명세서를 봅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고 매각물건명세서 이렇게 돼 있고 사건은 2019 타경 60 뭐 땡땡 부동산 임의경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의 중간에 보시면은 최선순위 설정이 뭡니까?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말소기준권리로 보시면 되는데요. 2014년 2월 28일에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이것이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 것이죠. 배당 여부 종기가 언제입니까? 2019년 4월 9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보세요. 그 참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했을 때는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 그 얘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만약에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했을 때 그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다. 그럼 그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순위 전세권하고 선순위 임차권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순위 임차인은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한테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해서 빚잔치 들어가서 일부분은 받고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있을 때 낙찰자는 그것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사집행법 91조에 전세권에 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민사집행법 91조 4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일부만 배당을 받아도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민사집행법 91조 4항인데요. 4항에 명시를 해놨으니까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일부라도 배당을 받으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권 자체가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어떤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그건 별도의 방법을 통해야 되는 거지 경매 절차에서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임차인이 집을 구하러 왔는데 임차인이 묻는 겁니다. 전세권 등기하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그냥 전입신고하는 게 안전할까요? 이거는 물건이고 이건 채권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경매 넘어갈 걸 대비해서는 전세권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괜히 등기 비용 들어가는 거니까 전세권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전입신고하는 게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반드시 찍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했을 때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다 받아낼 수가 있는 100% 다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민사집행법 91조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일부만 배당받아도 전세권은 소멸하니까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경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전입신고를 해서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게 그런 것들이 특별법이잖아요. 약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니까요. 그렇게 보호를 받는 것이 오히려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할 차례죠? 네. 자, 넘어가 봅니다. 송달내역을 봅니다. 송달내역. 넘어가면은 그 문건 처리 내역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송달내역이 있습니다. 송달내역. 송달내역에 보면은 한 중간 이하를 보면은 2019년 1월 9일에 가등기권자 황모 씨한테 법원에서 최고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라고 돼 있다면은 법원에서 네가 가등기권자로 돼 있는데 정말로 네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권자가 맞냐? 혹시 담보 가등기 아니야? 담보 가등기라면은 채권 신고해. 이렇게 이제 최고서가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등기부 자체에 대물 반환 이야기에 기초해서 담보 가등기를 했다라고 분명히 등기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에서는 이렇게 최고서를 보내갖고 네가 가등기권자가 네가 담보 가등기가 맞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가 맞냐 이런 거 사실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최고서를 발송을 했는데 다시 이제 그 앞 페이지에 아이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죠? 문건 처리 내역을 보세요. 문건 처리 내역. 왼쪽에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은 이 문건 처리 내역에 보면은 접수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접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법원에서 최고서를 발송한 날짜가 2019년 1월 9일인데요. 그 날짜 쪽을 보세요. 2019년 1월 9일이니까 앞에서부터 봐야겠네요. 그럼 앞에서부터 문건 처리 내역을 첫 번째 줄부터 봤을 때 황모 씨가 여기에 대해서 채권 계산서 제출했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그죠? 예. 이런 거 제출할 필요가 없죠. 이 사건은. 황모 씨 자체가 담보 가등기권자인가 동시에 본인이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최고서가 날라왔다라고 해서 답변서 제출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직접 경매 집어넣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이 사건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12강은 여기까지입니다.